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어 문법 교육 연구 강의를 맡은 슬기로 공골천 옹다쌤 김슬옥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저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제가 또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석사 때는 제가 현대문법을 전공했고요. 또 박사과정을 무려 4번이나 다녔는데 첫 번째 박사과정에서 현대문법, 전산언어학, 말뭉치 언어학 이런 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명대학교에서 훈민정 역사를 가지고 첫 번째 박사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국대학에서 7차 교육과정 맥락 연구로 두 번째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학기 졸업했는데요. 옛날에 이제 수련했는데 뒤늦게 복적을 해가지고 훈민정 해례본 연구로 세 번째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자, 뭐 이렇게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현대문법, 국어사, 또 훈민정 해례본, 뭐 국어교육학 이런 다양한 학문들을 접하면서 학문의 즐거움, 배움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저만큼 많이 누린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복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힘들었지만 그만큼 보람이 많았습니다. 그 보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고요. 비록 이번 학기에 그 현대문법을 주로 하지만 또 현대문법의 뿌리는 또 훈민정으로부터 비롯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훈민정 문자이긴 하지만 그 문자로 인해서 우리 말을 정확히 적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말과 글에 관한 문법을 제대로 세울 수 있었던 거니까 그 맥이 딱 연결이 되죠. 지금 이제 세종국어문화원 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 세종국어문화원은 이제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그런 준공립단체입니다. 국립국어원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또 훈민정 가치연구소, 훈민정음의 가치를 널리 알기 위한 그런 개인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한글학계 세종대학기념사업회 서울시 국어 바르게 쓰기위원회, 외설회 이런 데서 주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전국 독서 생물결 모임 독서교육연구소장을 맡아서 제 전공을 다방면으로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자, 마침 또 얼마 전에 한겨레신문 기사가 이렇게 저를 또 제 생애를, 제 삶을 이렇게 좋은 쪽으로 조명을 해줬고요. 자, 그거는 뭐 제가 여기서 드리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난해 이제 9회 대한민국 한류 대사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결국 한글, 이 한국어 이쪽으로 열심히 뛰어서 진짜 한글과 한국어의 보편적 가치를 널리 알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영예스러운 상은 이제 당연히 38회 외설상이고요. 외설 최연배 선생님, 바로 그 세종대왕, 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헐버트입니다. 그 다음에 헐버트, 주시경, 최연배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항맥을 제가 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헐버트 선생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주시경 선생보다 13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23살에 와가지고 26살에 해외 학술지에 이 한글과 한국어를 과학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한글과 한국어 연구의 중시조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자, 그건 뭐 나중에 따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우리 선생님들이 저한테 뭐 한턱 내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이 한글날 국경일이었는데 공휴일은 아니었죠. 공휴일 지정운동을 해가지고 이제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받았는데 아무튼 저 때문에 한글날 또 이렇게 공휴일, 국경일 하면서 또 그 가치를 함께 나누고 있죠. 예,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기사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 과목의 어떤 흐름은 뭐냐면요. 결국 표준 국어 문법. 그럼 표준이라는 말이 붙은 건 이미 교육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규범 문법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표준 국어 문법이 어떤 맥락으로 구성되었고, 그 이론과 실체를 이제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중고등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교육 전략을 연구하는 거죠. 이 과목 자체가.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과목의 학습 목표는 결국은 이제 표준 국어문법의 교육관을 익히고요. 그 맥락을 익히고, 그리고 문법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에 대한 원리와 교육 전략을 익히고, 그리고 국어문법의 흐름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 말과 글에 관한 한국어 국어문법을 가르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실제 구안하고 실천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연구들을 하는 것이죠. 자, 교재는 이제 우리 남기신, 고영근, 유현경, 최형용 네 분이 쓰신, 원래는 이제 남기신, 고영근 선생님이 표준법이라는 걸 처음에 쓰셨는데, 이제 지지난해죠. 뭐 이렇게 유현경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표준법 연구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남기신, 고영근 선생님이 쓰신,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에 표준국어 문법론을 이제 새롭게 연구한 결과를 반영해서 새로운 책이 나온 것이 새로 쓴 표준국어 문법론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할 거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 문법체계는 의문론이 좀 빠져 있어서 아쉬운데, 그건 제가 뒤에서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론을 충실하게 쉽게 알기 쉽게 맥락적으로, 그죠? 강의를 하고, 우리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우리 대부분 이제 현장에서 뛰시는 우리 선생님들이시기도 한데,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또 그걸 활용해서 제가 강의한 이 구문법에 관한 정확한 맥락을 바탕으로 학습 교환을 연구하고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제가 두 번째 박사학위가 맥락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한 지식 전달, 그런 건 뭐 지향을 해야 된다는 걸 다 공감하는 거고요. 어떤 지식과 체계를 맥락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걸 저는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뭐 질문, 토론, 발표 등을 적절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강의이기 때문에 전반적 흐름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문법이라는 게 뭐냐? 문법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그 문법이 우리 삶에서 필요한 건 뭐냐? 그렇다면 그런 맥락과 관점 속에서 문법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위한 기본적인 총체적 지식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 이 문법 교육, 특히 현대 언어학의 맥락을, 또 거기에 따른 국어 교육 과정의 맥락을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언어와 문법 기본 지식부터 점검해 볼까요? 자, 퀴즈 방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의 언어 단위는 뭘까요? 최소의 문법 단위는? 의미를 변별해주는 최소의 문법 단위는? 의미를 가진 최소의 문법 단위는? 자, 그럼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 중에서 진짜 100점 맞아 다 맞춘 분께서는 제가 볼 때는 이 강의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얼른 강의 수강 변경 하셔가지고 다른 과목을 더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최소의 언어 단위는 음성입니다. 맞았습니까? 최소의 문법 단위는 의문입니다. 의미를 변별해주는 최소의 문법 단위는, 그렇죠, 의문이고요. 의미를 가진 최소의 문법 단위는 형태에서 잘 안 보이는데, 안 보일 땐 이걸 누르면 되는 거죠. 자, 파워포인트 2020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형태소죠. 자, 그럼 이게 뭐 정답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맥락이 뭐냐, 도대체 왜 이런 정답이 나와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문법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최소 언어 단위는 시켜서 원작 쪽에서 쪼개나가는 거죠. 그럴 경우에 가장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단위가 이제 음성이죠. 그런데 최소의 문법 단위는 음성이 아니고 의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문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체계화시킬 수 있는 것만을 문법으로 보는 거예요. 체계화시킬 수 없는 거는 문법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음성은 체계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른 이 목소리, 제 목소리만 하더라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죠? 술 마실 때 다르고,
기분 좋을 때 다르고 막 그런데 어떻게 체계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체계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문법 단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음운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그 자음과 모음, 이제 분절 음운, 그죠? 이 쪼갤 수 있는 거. 자음과 모음, 비분절 음운으로서 고저장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체계적으로, 자음은 뭐고, 모음은 뭐고, 자음은 또 그 좋은 방법에 따라 놓이는 자리에, 위치에 따라 어떻게 나누는지 이 체계화가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음성 중에서, 아주 구체적인 음성 중에서, 추상적으로 어떤 그 체계화시킨, 갈무리한, 그런 게 이제 그 의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계화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문법의 최소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변별해준 최소 문법 단위는 의문이다. 이거는 뭐 자기는 의미가 없어. 근데 남으로 하여금 의미가 변별되게 만들어. 뭐 이를테면 물과 불. 그죠? 그중에서 의미를 변별해준 요소는 미음과 비읍인데 자체적으로는 어떤 어휘적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물과 불이란 어휘적 의미를 변별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음 의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오이와 아이를 변별해 주는 것도 오와 안돼,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오이와 아이라는 어휘적 의미를 변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의문이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는 거는 이제 형태소가 있는 것이고, 이때 의미는 물론 어휘적 의미도 있고 문법적 의미도 있고요, 그죠? 자, 이건 뭐 뒤에 자세히 나오니까 여기서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게 채소라는 걸 통해서 이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또 문법에 해당되는 요소들을 좀 정확히 인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데 다만 오해하지 말 것은 음성 자체는 체계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음성을 연구하는 방법론은 체계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음성학이라고 하는 거죠. 음성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보통 이제 음성학이라고 하는데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음성 자체는 체계화시킬 수 없지만 체계화시킬 수 없는 음성을 연구하는 방법론, 이거는 체계화시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대개 음성학은 이런 모노그래프, 소노그래프 같은 그 음성을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물리적인 현상을 측정하는 그런 기계적인 그런 쪽에서 오히려 더 발달했던 거죠. 그것이 이제 언어학으로 넘어와서 음성학이 되고 그랬는데, 나도 그거 혼동하면 안 되고요. 자, 그럼 순수 문법의 최대 단위는 뭡니까? 언어의 최대 단위는 완결된 생각의 최소 단위. 최대 최소 막 헷갈리죠, 그죠? 이 최대 최소를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문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순수 문법의 최대 단위 문장이죠. 이 얘기는 뭡니까? 순수란 말을 붙이긴 그런데 순수란 말 빼도 돼요. 문법의 최대 단위는 문장이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 언어 중에서 체계화시킬 수 있는 최대 단위는 뭐냐 그런 얘기죠. 그게 문장이라는 겁니다. 문장. 주어, 서술어, 목적 이런 거로 구성되는 문장 부호로 마침표를 찍는 끝내주는 그런 하나의 문장 단위까지만 체계화시킬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문장 단위를 넘어서는 이를테면 문단, 하나의 동의글, 텍스트 이런 거로 가면 체계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체계화시킬 수 없다고 한 겁니다. 자, 이런 맥락이 있는데 제가 문법의 최대 단위라고 하지 않고 순수란 말을 붙인 이유는 문법의 영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냥 이게 활용론 쪽으로 가서 활용론, 다시 말해 문장 이상의 어떤 언어 단위를 다루는 활용론 이런 분야에서 우리도 체계화시킬 수 없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순수한 말을 붙여가지고 그 최대 단위를 문장으로 묶은 거죠. 자, 그럼 언어의 최대 단위는 이 언어라고 할 경우는 그 언어 중에서 체계화시킬 수 있는 게 문법이니까 당연히 언어는 체계화시킬 수 없는 것을 포함하는 거죠. 그죠? 당연히 최대 단위는 문장이 아니겠죠? 뭘까요? 짠! 그렇죠. 입말 차원에서는 말, 또는 글말 차원에서는 글 또는 이라고 하고, 이 입말 차원에서 말을 이해하기, 담아라고 하기도 하고, 디스코스라는 말은 이제 글도 아우르기도 하고, 아무튼 이 글 또는 텍스트로 이게 보는 단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거는 또 뒤쪽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게 이제 최대 단위가 되는 거죠. 자, 완결된 생각의 최소 단위, 완결된 생각,
생각의 최소 단위가 아니고 완결된 요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뭘까요? 뭐 생각이라는 건 단어에도 낱말도 들어갈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하나의 그 뭐 멋있는 생각 그럼 이게 이제 구가 되는데 구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건 완결됐다는 것은 하나의 명제화 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그 그 생각의 어떤 완결된 구조를 볼 수 있는 그런 거니까, 바로 그런 낱말, 구 이런 것들은 완결된 거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당연히 문장이죠. 그렇게. 자, 그렇다면 순수 문법론의 2대 분야는 뭘까요? 바로 우리 교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순수 문법론의 2대 분야. 요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만의 독특한 언어 학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바로 형태론과 통사론입니다. 처음에 체계화시킬 수 있는 게 문법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소리 분석에 따른 어떤 의문론은 쉽게 객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이런 단어와 어떤 단어 중심으로 낱말 중심으로 다루는 형태론이나 뭐 형태소와 낱말 중심의 형태론이나 문장 성분을 다루는 통사론이 상대적으로 더 객관화시키기 좋은, 체계화시키기 좋은 분야였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형태론과 통사론만이 이제 문법론의 그런 분야였었죠.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문법론이죠. 그래서 지금도 상당한 책들이 이 형태론과 통사론만 다루고 있어요.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언어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의문론인데 뭐 그렇게 빠진 상태에서 문법론은 저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러다 보니 이 두 가지만 문법론으로 보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추가된 게 바로 자음과 모음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의문론이죠. 그래서 순수 문법론의 3대 분야,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이 이제 문법론의 3대 분야가 된 겁니다. 제가 순수한 말 계속 붙이는 거 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통합적인, 융합적인 그런 학문을 지향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순수한 말을 붙여야만이 정답이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이 되는 거예요. 순수한 말을 붙이지 않으면, 문법론을 가버리면 여기서 배제가 되었던 의미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배제가 되니까, 그죠? 순수한 말 붙여야만 되는 거죠. 자, 순수한 말 붙여가지고 문법론을 아주 진짜 이 알갱이만 딱 체계화시킨 거. 3대 분야,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을 딱 잡은 거죠. 그랬더니, 우리도, 이거 좀, 제가 이거 키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도 막 체계화시킬 수 있어. 제발 좀 끼워줘. 그러면서 이제, 의미론이 들어온 겁니다. 뭐 의미론을 낮게 보거나 가볍게 보거나 뭐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재밌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처음에 그렇다니까요. 의미론은 문법론에 배제했어요. 배제한 이유는 뭡니까? 에이, 금방 또 떠올리셔야죠. 바로 체계성. 이 체계성, 말뜻, 뭐 이렇게 낱말에 담긴 뜻, 내용, 문장에 담긴 뜻, 내용 이런 것들은 뭐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죠? 막 그러니까 뭐 종쳤다. 그러면 이게 사실 뭐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학교적인 친 겁니까? 아니면 인생 끝났다는 겁니까?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체계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넌 빠져. 그래서 빠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의미로는 없이 의문론 형태 통사론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의미를 따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걸 체계화시킬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의미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도 체계화시킬 수 있다. 뭐 이럴 때는 학교종이고 이럴 때는 뭐 인생에 관한 얘기고 이런 건 기본적 의미야. 이런 건 뭐 연상적 의미고 뭐 맥락적 의미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의미 자체를 체계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끼어든 게 바로 의미론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언어에 관한 기본적인 것들을 통해서 언어학, 문법학이 어떻게 성립되는지 대략 봤고요. 사실 뭐 그런 맥락만 이해를 하셔도 우리 선생님께서 문법 공부하는 안목이 높아집니다. 자, 그 밖에 이제 말과 문자에 관한 기본적인 또 상식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 이름주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문자는 뭘까요?
그렇죠. 한글이죠. 이거는 뭐 민족주의도 아니고 보편주의입니다. 보편주의. 세계 언어학자들, 문자학자들이 다 둘도 인정하는 거죠.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음으로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거의 일치가 되고 있고 거의 그죠? 그런 문자는 이 한글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영어만 하더라도 A라는 글자가 8개로 발음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R라는 글자는 R라는 소리로 그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세상에서 배우기 어려운 4대 언어를 뽑은 언어로 한글 고유 문자로 표기한 언어. 바로 미국의 뉴스 웹사이트 서드 에이지에서 뽑았죠. 바로 그런 한국어입니다. 이 한글과 한국어를 혼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한국어 하면 이제 말과 글, 말이 중심입니다. 그걸 표기할 수 있는 고유 문자가 한글이고, 그래서 이 한국어는 이제 거기에 문법이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사, 어미가 발달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뽑은 거니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그 한국의 조사 얼마나 막 다양하고 많습니까? 어미의 그 현란함, 이 웃고 웃으니 이 웃다만 하더라도 막 수십 가지 뭐 가능한 것까지 수백 가지 이런 활용이 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 높임법 이런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아까 헐버트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바로 헐버트 선생이 1889년에 뉴 트리븐지라는 거기 투간 논문에 의하면 한국어의 그런 조사와 어미의 발달, 문장 구성 대단히 효율적이고 막 대단히 그 언어 기능상으로 뛰어난 측면이 있다. 그렇게 평가한 논문을 봤습니다. 무조건 어렵다 하지 말고 그 책의 원리를 이해하면 오히려 섬세한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과학적 도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한국어 교육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우리 한국어 어려워요. 진짜 어렵죠. 이해해요.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다시 말해서 물론 외국인들을 아니 우리 외국인들한테 뭐 그런 긍정을 통해서 뭐 이렇게 좀 쌓아내려는 것들은 이해가 되지만 자꾸 그렇게 하면 진짜 어려운 언어를 자꾸 낙인시키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이건 진짜 민족주의가 아니고 국수주의가 아니고 우리 말과 글자가 이 다른 말과 문자보다 한 차원 높게 발달돼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런 섬세한 말과 문자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가. 더 발달한 말과 글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더 좀 좋은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참 그런 자부심도 없어지고 되게 안타깝죠, 그죠? 블랙 아이스 이런 생명을 지키는 말도 안 되는 영어를 쓰고 그런 진짜 이 쓸개 빠진 지식인들의 언어 엘리트주의 아주 정말 너무 화가 나죠, 그죠? 그래서 문법 교육을 강조를 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강의한 이런 맥락 속에서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차근차근 우리 말과 글을 익혔다고 한다면 그렇게 익혔다고 한다면 그렇게 익혀서 기자가 됐을 때 그런 엉터리 말을 내뱉는 그런 사이비 기자가 됐겠냐고요. 제가 막 고속도로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냥 이 형광판에 막 100km, 시속 100km 가는데 형광판에 블랙 아이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진짜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그런 설명을 들어가면서 그런 말을 써야 되는 겁니까? 그냥 살아있는 판, 도로 위에 빙판, 그렇게 쓰면 되는 거지. 자, 흥미를 가라앉히시고 다시 차분하게 공부를 합시다. 자, 문자 기념일을 갖고 있는 나라 역시 대한민국, 한국밖에 없죠, 그죠? 자, 한국어와 한글에 관한 오해와 진실. 이 기본적인 용어들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정리해야만이 문법 지식을 체계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떤 깊이 있는 지식, 깊이 있는 체계가 정리가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정리가 안 되면 당연히 바람직한 교육 전략을 구안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입말과 글말에 대한 혼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세종당이 창제한 건 한국말이 아니라 한글이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우리만 모르는 한글 이야기 그래서 37만 돌파했는데요.
거기서 퀴즈를 냈지만, 뭐 역사 시대를 본다면 당군 때부터 이런 말을 해온 겁니다. 세종대왕은 그런 말에 가장 적합한, 그러면서도 그것을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자어와 한글을 마치 대립어인 것처럼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한글은 문자고 한자어는 어이니까 한자어를 뭐 지혜 한자어잖아요. 그 한글을 쓰면 한글이잖아요. 이게 대립어가 아니죠. 다만 한자어는 한자로 쓸 수도 있고 한글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순우리말은 한글만 쓸 수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좀 맥락적으로 대립적인 측면이 있긴 있지만 그 말 자체가 대립적인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 한국어와 한글에 관한 혼동. 한국어는 입말과 글말의 총칭어입니다. 한글은 그러죠. 고유 표기체계만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와 국어에 대한 혼동. 국어는 보통 명사죠. 한국어는 고유 명사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어는 보통 내국인끼리, 그 다음에 한국어는 이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말에서 주로 쓰고 있는 거죠. 소리와 문자 용어를 또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그러면 이거는 진짜 꼭 구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리, 음운차로서는 자음, 모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를 이게 기억, 니은 썼을 때는 자음, 야, 그럴 때는 이제 자음자, 모음자, 자자를 붙여야 됩니다. 옛날에는 잘 구별 안 했어요. 그럼 지금 구별합니다. 그래서 전 깜짝 놀랐어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연수를 선생님 제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 이 음운 단위의 용어와 문자 단위의 용어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전문가입니까? 전문가라면 당연히 이런 용어를 정확히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을 써놓고 이 자음자, 기억자를 한번 써보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기억 써놓고 이 자음 뭐지?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자음자는 이 자음자의 명칭이 뭐냐 이렇게 얘기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리와 문자 용어의 혼동 3문법으로 가면 초성, 중성, 종성은 이제 한자어식 용어의 음운단위죠. 3문법. 전 세계에서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이 골고루 발달되는 말이 이 한국어가 아주 특별하죠. 그걸 순우리말 용어로 하면 첫 소리 가운데서 끝소리고요. 그걸 문자 단위로 가면 초성자, 중성자, 그 다음에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자 단위를 순우리말로 하면 첫 소리 글자, 가운데 소리 글자, 끝소리 글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기본 용어 중에 한국어와 국어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한국어와 국어, 국가 국민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 나라 국민이 쓰는 말입니다. 그러나 공식, 공용, 공통의 측면을 보면 표준어와 같은 한국의 공식 용어, 한 국가가 공용으로 정해서 쓰는 말이 되는 거고요. 결의와 민중의 계열을 보면 이 한겨레가 이제 오랫동안 써온 그런 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통칭으로 보면 이제 보통명사가 되지만 특정 국가를 지칭하면 이 고유명사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맥락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유념하시고요. 요거 글자를 가렸네요. 그죠? 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국어 관련 중에서 공용어, 공통어, 표준어, 일상어 이걸 정확히 구별해야 되는데요. 공용어는 그야말로 그 official language니까 그죠? 이 공식 언어, 제도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그런 명칭이죠. 국가 중심의 언어. 근데 공통 언어는 common, 이거는 두루도 통한다. 표준을 연상하면 되는 거죠. 공용어라고 해서 이렇게 일테면 뭐 공용어가 인도 같은 경우는 영어도 되고 뭐 힌두어도 되는데 어떤 지역은 그 힌두어만 통용이 되고 어떤 지역은 영어 뭐 다른 언어도 있고 막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힌두어가 공용어이지만 공통어는 아니죠. 인도 전역으로 보면. 이런 맥락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공통어 차원에서 국가가 정한 표준 그렇죠. 공통어가 바로 표준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네큘러라고 해서 일상생활로 들어 쓰는 공통어를 일상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언은 지방에서 쓰는 말, 서울말도 이렇게 보면 서울말도 방언이죠. 그러나 사투리는 영어는 같아요. 근데 우리말에서 이제 구별되는데 사투리는 방언 가운데서 서울말을 제외한
이 차이가 구별되죠. 서울말이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면 방언과 사투리는 같은 말이 되는 것인데 서울말까지 포함하면 방언은 서울말도 포함되지만 사투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맥락. 그 다음에 모국어와 모어, 사실은 마더랭귀지라고 해서 그 서양에서는 모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저런 어원적인 측면에서 볼 때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제강점기 때 어떤 국가 단위에서 이런 걸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모어란 말보다는 모국어란 말이 더 일상화돼 있죠. 자국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토박이 말과 고유어, 수노리 말, 이건 비슷한 말이죠. 그죠? 네이티브 랭귀지. 그리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구별해요. 고유와 순우리말은 이제 동요로 보고, 고유와 순우리말이 아니더라도 우리 토박이 말, 삶 속에서 녹아든 말들. 뭐, 이게, 일테면 뭐, 김치라든 말, 김치는 원래는 고유가 아니죠. 그죠? 붓, 이런 거 고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뭐, 그게 고유냐 아니냐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삶 속에서 녹아든 우리 말인 거죠. 그래서, 토박이 말, 토박이 말은 된다는 거죠. 그게. 이해가 되시죠? 이른바 귀화어라고 하는 건데, 자,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구별하는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을 가리키는 다양한 명칭, 입말만의 명칭, 한국말, 조선말 하면 이제 입말만을 주로 가리키고요. 물론 한국말이라고 해놓고는 글도 포함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한글, 조선글은 당연히 글말만의 명칭이고, 북한에서는 한글이란 말 쓰면 반동 문제로 잡혀간다고 그래요. 한글이란 말은 1910년 이후에 쓰인 근대 명칭이지만 북한에서는 1948년인가요?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한글이란 말을 이제 배제하고 조선글이라고 한 거죠. 아마 나만의 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진 않은데, 그죠? 분단 이전부터 쓰던 말인데. 아무튼, 말과 글을 같이 아우르는 총칭어로서, 한국어, 조선어, 한말글, 표준어, 이런 말이 있고요. 한말글이란 말은 못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 때 보면, 말은 한말, 쓰는 건 한글, 이런 말 썼거든요. 그래서, 한국어에 대한, 한국어는 한자어죠. 거기에 대응되는 순우리말 용어입니다. 한말글. 자, 일반적인 입말 중심의 국어의 범위, 고유어와 외래어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그죠? 외래어는 한자, 서양어로 기타. 이거는, 둘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글 관련 명칭들, 우리가 훈민정 원문 한글 모두 1443년에 창제되고 1446년에 반포한 우리나라 고유의 문자 명칭입니다. 넓게 보면 그렇죠. 그죠? 다만 한글은 좁게 보면 근대 이후로. 제가 15세기 한글 이런 말 썼더니 어떤 패치인께서 그럼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쓰냐 하더라고요. 그분이 오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5세기 한글 그러면은 넓은 뜻이에요. 넓은 뜻. 그러니까 당연히 15세기 한글 훈민정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죠? 비록 좁은 뜻으로 하면 이제 1910년 이후지만 넓게 보면 훈민정음을 아우르는 거니까 맥락에 따라서 넓은 뜻, 좁은 뜻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조선시대는 원문을 주로 썼다가 특별했던 훈민정 일제강점기 이후에 이제 한글, 조선글 이런 말을 쓴 거죠. 자, 북한은 조선글 역시 또 광복 이후에요. 자,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바른 소리 문자.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와 목표는 뭡니까? 훈민이고 그 가치는 뭡니까? 바른 소리 글자, 바른 소리를 그대로 적는 정음. 진짜 이 동기와 가치가 동시에 담겨 있는 이런 뛰어난 아주 명칭이죠. 업무는 뭐 우리가 낮춤말을 생각하지만 그냥 보통 그냥 일상생활에서 쉽게 쓸 수 있는 문자 그런 뜻이죠. 그러다가 이제 양말 4대부터 깔보니까 낮춤말이 됐던 것이고요. 자, 원래는 통칭이었습니다. 한글은 오직 하나의 큰 글, 한나라 글. 정확한 유래는 기록이 여러 설이 있지만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1910년 이후에 주시경 선생에 의해서 널리 퍼졌고요. 그 제자들과 함께 물론 주시경 선생님은 1914년에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어학과 국어교육의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른가요? 좀 천천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첫 강의고, 이제 2시간 범위 내에서 이걸 이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한번 체크해 봤고요. 자, 여기부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 뭐, 그렇지만, 뭐, 그, 기본 맥락을 잘 이해하면 별거 아닙니다. 자, 이 근대 언어학, 근대 언어학이라는 게 뭡니까? 근대라는 것은 이 과학이 뒷받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언어학이라는 뜻입니다. 그 근대 언어학의 그 출발을 서양 언어학에서는 일반 언어학 강의로 보는 거죠. 이거는 물론 소시르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제자들이 펴낸 건데, 아무튼 이 책이 세상에 처음 나온 건 1916년이니까 이때 소시르가 운명한 다음이지만 어쨌거나 이 1916년이 그 기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세종학과 훈민정음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그거 잘못됐다. 이 과학적 관점에서 언어학의 시조는 세종대왕이다. 그런 걸 입증한 논문을 써가지고 아주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과학적 언어학이 없이 과학적 문자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 서양 언어학사 다 깡그리 바꿔야 돼요. 제가 그런 논문을 썼는데도 2010년에 바꾸지 않는 그런 몰주약한 언어학자들이 많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 아무튼 소시르가 일반 언어학 강의에서 이 언어의 속성을 그 근대성과 탈근대성, 이 근대성과 탈근대성이라는 건 이제 제가 붙인 말이고 소시르가 쓴 용어로는 랑과 파롤이죠. 언어의 속성을 두 가지로 본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랑은 아까 얘기했죠, 그죠? 랑은 체계화시킬 수 있는 거, 파롤은 체계화시킬 수 없는 거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래서 랑을 체계화시킬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의 속성, 그 다음에 파롤은 체계화시킬 수 없는 뭐 특이성, 개별성에 관한 속성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랑그적 속성을 가진 언어는 동일성과 체계성을 갖는 거고요. 파롤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은 관계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거를 이제 근대성과 탈근대성이라고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근대성의 어떤 체계를 잡다 보니까 공시타라고 해서 특정한 시기를 딱 끊어서 이게 역사적인 그 통시태를 본다면 이게 이게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배제하고 딱 한 시기를 딱 끊어서 그걸 객관화시켜서 그런 언어의 실태를 바라보고 연구하자. 뭐 이런 게 이제 바로 랑그 중심의 언어학인데,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소시는 양쪽 다 얘기한 겁니다. 랑그 속성, 파롤 속성을. 근데 우리나라는 유달리 랑그 중심의 언어학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문법이 되는 겁니다. 파롤은 언어학이 아니야. 언어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배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순수 언어학 또 순수 문법 쪽으로 발달되어 왔고 상대적으로 그 반대쪽이 발달 안 해왔던 거고, 저는 뭐 대학원 박사과정 때 이 파롤 쪽의 연구를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이쪽도 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소외를 당하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여기 자의성과 사회성, 여기에 이제 양쪽 다 포함됐다고 보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자의성이라는 거, 뭐, 책상이란 실체와 그 명칭에 필연성이 없다. 이거 필연성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붙여도 된다. 그러면 이게 개별성, 차이를 강조해주는 탈근대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하나의 명칭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기원, 역사성, 거기에 대한 어떤 이데올로기인, 뭐 어떤 반이성적인 어떤 그런 기원을 부여하는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줘요. 이 자의성이라는 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소시리의 어떤 자의성이 나오기 전에는 어떤 낱말이 있으면 그 낱말이라는 거는 뭔가 좀 그 뿌리가 절대적인 뿌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낱말은 짓기 나름이다, 필요성 없다. 착상이란 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뭐 각 나라가 다르기도 하고 이렇게 가면 그런 비합리적인, 비이성적인 것들을 끊어내는 역할을 하니까 이게 근대적 속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의성은 근대적 속성의 언어를 세우는 어떤 그런 전략이 되기도 하고 속성이 되기도 하고 또 반대쪽이 되기도 하고 8월 쪽 탈근대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회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는 이 두 가지 속성 근대성과 탈근대성이 같이 있는 거죠. 사회를 딱 묶어주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측면들, 법이 있고 규범이 있고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런 측면은 그런 동일성과 체계성을 강조하는 근대성이죠. 그렇지만 이 사회는 또 다양한 사람들의 집합, 누가 어떤 일 저지를지 모르잖아요.
개인적인 속성을 강조해주면 탈근대성으로서의 사회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소시는 양쪽을 다 강조했어요. 당연히, 그리고 양쪽 다 어떤 게 진짜 언어의 속성입니까? 이제 다 이해하셨죠? 둘 다 우리 언어의 속성 아닙니까? 우리 소통할 수 있는 거, 바로 근대성, 랑구적 속성 때문에 소통되는 거잖아요. 또 서로 다른 측면들, 이런 건 활용의 속성이고요. 둘 다 언어의 양면성, 속성입니다. 양쪽을 다 연구해야 되죠. 또 양쪽 측면이 어떻게 결합되었는지 또 연구도 하고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근대성과 탈근대성을 배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 걸 배격해야 되는 거고, 지금의 문법 교육이 바로 이런 관점에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저는 부족하다고 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언어는 체계성과 역동성, 근대성과 탈근대성의 복합체라는 것이고요. 맥락에 따라 어느 쪽이 한쪽이 강조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소통이나 측면에서 그걸 바라볼 때 남극 쪽을 강조하는 거죠. 네 마음대로 표현해봐. 뭐 이런 쪽에서는 파럴 쪽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시리즈적 이런 사유는 이미 15세기의 세종이 후미자 해례본에서 다 설명해 놓은 겁니다. 바로 그 근대적인 체계성, 그 다음에 그 서울말 다르고 애들말 다르고 그런 얘기도 써 있어요. 그 저기 해례본에. 그러면 탈근대적인 언어 속성을 또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보편적인 진짜 그 중국과의 차이를 강조해주는 그것도 탈근대성이고요. 자, 훈미자 해례본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좀 더 체계화 시켜볼까요? 자, 순수언어학과 응용언어학이라고 나눠봤습니다. 이런 이인법적인 나누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의 문법 교육학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인법에 의해서 휘둘려온 언어학사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랑그를 랑그 쪽을 주로 강조하는 게 순수언어학이고 8월 쪽을 강조하면 응용언어학이 됩니다. 당연히 랑그 쪽은 체계성, 정확성, 규칙성, 동질성을 지향 또는 강조하는 것이고요. 8월 쪽 응용언어학에서 역동성, 적절성, 응용성, 예외를 인정하고 차이를 존중해주는 쪽으로. 이건 일반적 속성이니까 또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순수언어학 이쪽은 소시르식 근대언어학, 변형생성법 이런 쪽에서는 그런 보편성, 체계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시르식 탈근대언어학, 일사언어학파들, 오스틴과 썰 같은 사람들, 후기 분석주의, 전기 분석주의, 비트킨슈타인은 랑그 쪽에 가까웠고요. 이 양반이 후기 쪽에 오면 확 바꿔버리죠. 그죠? 이런 양대 산맥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전 잠시 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수 언학 쪽이 문법론이 되는 거고요. 응용 언학 쪽이 이제 미시 화용론, 미시 사회언학, 이중 언어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이쪽 계열로 또 자리 잡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이중 언어 교육이 반드시 응용 언어학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중 언어 교육에서도 역시 랑그 쪽, 체계성을 강조하는 쪽이 있는 거죠. 주로 그렇다는 것이죠. 자, 중간에 보면 거시화용론, 거시사회언학 이렇게 나눴는데 거시와 미시를 나눴습니다. 아직 이거는. 자, 그래서 사회언학도 뭔가 우리도 체계화시킬 수 있어라고 강조해주면 이제 그 순수학적 지향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바로 이제 그런 쪽이 바로 거시사회언학이 되는 것이고 겹친 분야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응용언학인데 순수언학적인 걸 지향하다 보니까 이게 융합이 되는 것이죠. 의미론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의미론도 랑그 쪽을 강조해주는 의미론이 있고 역동적인 맥락적 의미를 강조해주는 의미론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산 언어학도 역시 변형생성문법 이 변형생성문법도 이제 겹친다고 해놨는데 원래 정통 변형생성문법 촘스키 그쪽은 아주 보편적인 체계 막 수학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이쪽은 이제 당연히 순수 언학 쪽인 거죠. 그런데 전산 언어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우리의 이 말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말뭉치, 커퍼스라고 하는데, 그죠? 이 말뭉치를 분석할 때 이 변형성법의 어떤 체계적인 그런 도구가 대단히 유용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주 역동적인 말뭉치를 분석해주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서 작용하는 그런 거를 이제 변형성법이라고
이라고 보는 거죠. 그건 이제 겹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법 교육은 이제 요거 나중에 요것만 다시 볼 건데요. 문법 교육은 이제 그, 원래는 순수 언어 쪽이 가까운데, 또 그 반대쪽에 생활 속의 문법 교육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응용 언어 쪽도 있고요. 또 일부 문법 교육은 또 이렇게 겹침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수 언어학은 탈맥락이라고 했고, 겹침 분야, 맥락이라는 건, 죄송합니다. 이 맥락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여기 가운데로 와야 되는데, 여기로 좀 왔으면 좋겠고요. 이거, 여기서, 일단, 2020에서, 이게 되돌려가기 안 됩니다. 되돌리가 안 돼서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중단했다가 다시 이어가는 게 좋겠네요, 그죠? 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자, 여기서 잠시 중단했다가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